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시장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좀 설명해 드릴 게 많은데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닥 700선에서 포기하지 말자. 전쟁 리스크, 금리 인상 우려 이제 다 반영됐다. 무섭지 않다. 우리 시장만 유독 더 크게 급락했던 이유, 수급이 붕괴되었던 부분들, 그거 이제 거의 끝났다. 역대급 반대 매매가 나왔고 이제는 조만간에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1차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테니까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을 체크해보자. 반도체, 2차전지, 로봇 이런 쪽 우선 관심을 갖자. 그리고 반등 시에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지만 반등할 때 추격 매수 조심하자.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때요? 지나고 나니까 다 맞는 얘기죠? 네. 참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지난주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도 월봉상 120개월선 근처에 왔고 코스피 PBR 밸류상 0.8배 초반선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역대급 저평가 구간이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탈되지 않았고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밑으로 갔다 온 거 제외하고는 여기가 웬만하면 이탈되지 않는다.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시장이 여기를 이탈할 정도는 아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렸던 건데, 자, 지금 보시면 11월 월봉은 여기를 지지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현재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건 장중에 찍은 사진이라서 현재 종가는 조금 더 내려오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그림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지난 10월 증시, 글로벌 증시 하락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빠졌다. 심지어 이스라엘보다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졌다라는 거 제가 짚어드리면서 이거는 비정상이다. 비정상이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설령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하락하더라도 그 자체도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이라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정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 오래 가진 않습니다. 비정상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루 이틀이냐, 일주일, 2주일이냐 이런 차이인데 이번에 조금 길긴 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1월 오늘까지 흐름 보시면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글로벌 증시 대비 상승을, 반등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하락률을 대비해서는 여전히 우리 시장이 부족해요. 11월 반등이 강하긴 하지만 여전히 이걸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서 보면은 빨간색이 우리나라 코스닥이고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이 미국 나스닥, 일본, 대만 지수를 이렇게 나타낸 건데, 다른 나라 증시 보세요. 거의 큰 조정 없이 요 위에서 머물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지금 반등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세게 올라왔다가 요 벌어진 격차, 너무 말도 안 되는 격차를 확 좁히러 올라가다가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죠. 또 출렁출렁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더 좁혀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보시면 유가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급락하고 있었고, 제가 요걸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 이슈는 이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슈는 제가 처음 터질 때부터 이거는 증시에 큰 영향 줄 문제 아닌 것 같다. 단기 조정의 명분이지.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결국엔 유가 급락하죠. 그러니까 혹시나 지난 10월 달에 이스라엘 전쟁이 무서워서 주식을 팔고 포기했다면 정말 큰 실수가 되는 거였죠. 원달러 환율도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동안 높게 유지됐던 게 조금 불안 요소였는데 내려왔어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도 5%대를 위협하다가 결국엔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5%대 근처에서 고점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결국에는 고점 맞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미국 국채금리가 10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스물스물 밀리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0월 초 중순을 고점으로 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 시장은요, 10월 초에 저점 찍고 10월 중순에 저점 찍고 이렇게 올랐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된다고요. 10월 중순, 10월 하순, 11월 초에 여기 있었어야지 이 환율과 미국의 국채 금리를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위치였다는 거죠. 왜? 국채 금리 우려감이 최근 증시, 글로벌 증시 조정의 명분이었잖아요. 국채 금리 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 그래서 유가가 급등할까봐 걱정했던 거잖아요. 근데 유가는 이미 10월 중순에 고점 찍고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도
원래는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은 오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왜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는 제가 매주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만의 문제, 수급적인 붕괴, 신용 반대 매매, 그리고 공매도, 불법 공매도의 어떤 공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기가 막히게 주말이죠. 공매도 금지 이슈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영상 마지막에 우리 시장 정말 너무 안타깝다. 어쩌다가 우리 시장이 이렇게 됐는지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래서 빨리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완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그게 바로 시행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어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정말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이 정책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단순히 어떤 증시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단발성으로 끝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하고 주가가 한번 급등했다가 어제 오늘 흔들리잖아요. 그럼 요거 이제 하루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당국에서 조금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앞으로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증시는 분명히 우호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발성으로 보지 않고 내년 총선까지는 최소한 우리가 조금 유리한 포지션을 잡았다. 정말 지난주까지 정말 희망도 없고 힘들었지만 일주일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공매도 금지를 반대하는 일부 제도권의 의견이라고 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물 건너간다, 외국인 자본이 우리 시장을 믿지 못해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은 시행이 됐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시행이 된 결과 보시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고요. 오늘 조금 팔았어요. 코스피에서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월요일날 왕창 사고 어제 좀 팔았다가 오늘 샀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외국인이 이탈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삽니다. 파는 건 개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정책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앞으로 시장 좋냐 나쁘냐?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늘 제 결론은 시장 좋아졌다. 원래도 좋아졌어야 정상이지만 더 좋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금리 얘기 잠깐 할게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FOMC 11월 FOMC에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12월 FOMC의 금리 확률표입니다. 금리 확률을 보시면 여전히 5.25에서 5.5 현재 금리 동결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내년 3월에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 지금 금리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과거보다 이 확률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5월 초 FOMC의 확률을 보시면 놀랍게도 5.25, 5.5 현재 금리와 같을 확률이 가장 높지만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한 단계 금리 인하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에서 5.25죠. 한 단계 기준금리 인하될 확률이 42% 가까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30%대였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대였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30%대였는데 이제 이번 주에 4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5월 되면은 금리가 한번 인하될 가능성이 동결될 가능성이랑 거의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로 가보면 드디어 금리가 한 단계 인하될 확률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2단계 인하, 지금보다 2단계 인하될 확률이 현재 금리일 확률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인하될 확률과 2단계 인하될 확률을 합산하면 거의 70%입니다. 70%. 이 말은 뭐냐? 내년 빠르면 5월, 6월, 그러니까 상반기 이내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거라는 시장의 베팅이 형성된 것이죠. 네, 그리고 7월로 가보면요, 7월 말에는 금리가 2단계 인하 또는 3단계 인하될 확률까지 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 당연히 높게 봤어요. 근데 그 인하의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년 뭐 9월, 10월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직은 11월이기 때문에 내년 금리 인하까지의 시기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서 그거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영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난 10월달 FOMC 이후에 이 시장이 조금 더 실망을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실망을 했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뭐 반대 매매까지 나오고 무너졌던 건데, 이번 주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은 금리 인하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다시 앞당겨지고 있다. 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이런 상황들이 조금 더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 증시는 물론 지난주에 대비해서 좀 올라왔지만 여전히 역사적인 저평가 영역에 근접을 해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역사적 저평가 영역에 있었고요. 지금 일주일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역대급 반대 매매가 청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다 보여드렸죠. 뭐 미수금 반대 매매부터 해서 신용 반대 매매도 어마어마하게 출회됐습니다. 이게 신용 잔고인데 하락장에서 당연히 이제 지수가 떨어질 때 신용 잔고가 털리죠. 털리는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락했다가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반등할 땐 다시 신용 잔고가 보통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오르지 않아요. 네, 신용 잔고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더 감소합니다. 왜? 여기서 버텼던 사람들, 시장 하락할 때는 버텼던 사람도 올라오면 아이고 살았다 해서 파는 물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용 잔고는 지금 계속 감소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랐다가 또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계속 무섭죠. 네, 심리적으로 계속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장 끝날 때 마지막에 수급 동향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면 이거 코스닥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외국인 개인 기관의 수급 동향을 보시면 정말 재밌는 게 오늘 시장이 쭉쭉 밀렸잖아요. 오전에 적당히 출발해서 계속 장중에 밀리니까 이 주황색이 개인이거든요. 개인이 계속 삽니다. 검은색이 지수예요. 지수가 밀릴 때마다 개인이 계속 조금씩 사요. 받아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니까 2시 반 넘어가니까 갑자기 심경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장이 계속 밀리고 이거 아무리 봐도 시장 뭐 무너질 것 같고 답답하고 짜증나. 그러니까 갑자기 3시부터 개인들이 주식을 막 팔기 시작해요. 이렇게 2시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이 코스닥에서 3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종가에는 460억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규모가 크진 않아요. 뭐 이게 뭐 몇천억 단위는 아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뭐냐면 개인들이 지금 좀처럼 심리가 돌아오지 않고 공포에 떨면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차전지 배터리 섹터들 최근에 계속 출렁이니까 이 심리가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파란색 외국인 보세요. 개인이 이렇게 주황색 팔고 있는데 파란색 외국인은 싹 담아가죠. 오후 2시경에 외국인이 순매도 300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가 종가에는 300억 이상 순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600억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한 거죠. 기관도 좀 받아갔어요. 자, 이런 수급을 보시면 제가 지난 이런 하락장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개인이 파는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굉장히 특이한 시그널이고 좋은 시그널이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만 증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다. 개인들의 매물이 털리고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는 변곡점에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도 나온 거예요. 오늘도 나왔다는 거는 지금 여기가 고점이고 더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반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서 그냥 계속 가면 좋은데 이게 급등했다가 또 급락했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코스닥 지수가 무려 하루에 7%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 폭등했는데 그 다음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수많은 변동성 장을 봐도 급등이 있으면 또 급락이 있고 출렁출렁 하면서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저희 주식비서 텔레그램에서도 이렇게 올라올 때는 조금 현금 비중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상황을 또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대응을 했고 지난 월요일날 현금 비중을 좀 늘렸고 화요일날 아침에도 현금 비중을 더 늘렸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급등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 종목들 위주로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해서 현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오후 그리고 오늘 오후에 주식 비중을 다시 확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내일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리면 주식 비중을 더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요 정확하게 저점 못 맞춥니다. 오늘이 저점인지 내일이 저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큰 흐름을 이해하고 결국엔 더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지난 10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여기서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뭐 여기서 하는 게 잘하는 거냐. 물론 여기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날 하는 게 제일 좋았죠, 결과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여러분들.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고 하면 이거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봅시다. 제가 하나 저 전략을 하나 공개해드리면, 저희가 에코프로를 여기서 이날 추가 매수를 했어요. 60만원 초중반대.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락했어요. 결과적으로는 59만원대까지 찍고 올라왔죠. 근데 여기 60만원 초중반대 추가 매수한 게 못한 건가요? 이날 주가가 59만원대를 가니까 야, 이날 추가 매수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뭐 어저께 90만원대까지 갔는데. 그래서 비중 축소를 했어요. 에코프로 비중 축소를 했고요. 다시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비중 확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도 제가 전략을 조금 더 공개해 드리면, 지난 9월 10월달 사실 매매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저희가 연초부터 7월 8월달까지는 매매를 굉장히 활발히 했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면서 계좌 회전율을 높였는데, 딱 9월달부터 저희가 매매를 극도로 자제하면서 거의 매매를 안 했어요. 분할 매수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는 했고요. 거의 매매 안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달에 여기서 손절매를 한 종목도 안 했어요. 손절매를 안 하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손절매 한 종목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반등을 이용해서 손절매를 했어요. 그 종목 별로 안 빠져가지고, 예, 손실이 크지 않아서 이 종목을 팔고 교체를 해보자 해서 그 종목을 손절매를 했는데, 그게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손절매를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종목을 매도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샀습니다. 여기서. 예,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올라왔고요. 더 올라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올라왔어요. 예,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간에 급등하던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종목 교체 한 종목 한 거 제외하고는 손절매 한 게 없습니다. 다 보유하고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단가 조절하고 이번에 올라올 때 비중 축소 조금 해놓고 다시 밑에서 받아내는 이런 대응을 통해서 이 급락장과 반등 코스, 요 지그재그 파동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론 마음 같아서는 주식을 다 팔았다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다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면 이러면 참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인 분할 매수, 그죠? 그리고 올라올 때 또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분할 매수,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이번 코스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희 주식비서 VIP 클래스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증시는 역사적 저평가 영역에 근접했다. 그리고 역대급 반대매매 청산 나왔다. 신용장고 급감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장을 나쁘게 봅니까?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내년 상반기 중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뭐 내년 초가 되면 슬슬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주가가, 증시가 초강세장, 대세상승장으로 간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네, 그거는 좀 어렵지만 내년에 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최소한 증시의 바닥은 나왔다. 네, 그래서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이게 우리 사람 마음이 하루하루마다 바뀌거든요. 하루하루마다. 그럼 분명히 월요일날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는 건데, 오늘 주가가 내리면 그냥 오늘 내린 걸로 느껴져서 아, 시장이 안 좋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심리가 하루하루 흔들립니다. 그러다 내일 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 또 시장 좋구나. 그러다가 또 하루 내리면 아, 시장 안 좋구나. 그러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의 어떤 큰 그림,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 이 상황을 제가 매주 말씀드리고, 저희 텔레그램에서 또 네이버 카페에서도 설명드리는 제 시황뷰를 계속 보시면서 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섹터라고 한다면 역시 2차전지 배터리 섹터인데, 제가 요거 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지금 배터리 섹터 끝났다 또는 끝났나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배터리 산업이 어떻게 끝납니까? 다만 성장 속도에 조금 뭐 문제가 중간중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광물 가격에 의해서
이 궤적이 좀 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장 스토리 자체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그룹이나 포스코 그룹 그 양극재 기업들, 소재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급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매출은 괜찮아요. 양극재 기업들도 매출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괜찮다는 거는 이 시장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성, 영업이익이 감소했는데 그거는 리튬 가격의 변동에 따라서 판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리튬을 재고를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손실을 영업이익에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지금 거의 생산 원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앞으로 뭐 빠져봐야 더 이상 크게 하락할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리튬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수익성이 낮으니까 생산을 줄일 거예요.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 아니에요. 이 시장은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 공급이 앞으로 다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공급이 줄면은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지는 상태에서 가격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리튬 가격은 추가적인 하락을 크게 할 가능성보다는 결국엔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게 뭐 급등할지까지는 몰라도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완만하게라도 그렇게 우상향을 하게 되면 이 양극재 기업들은 최근에 발생했던 판가 하락이라든지 리튬 자산,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반대로 판가 상승 그리고 재고 자산 평가 이익으로 반영이 되면서 다시 실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내년 뭐 당장 4분기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뭐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이에요, 매출. 매출을 보시면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수많은 양극재 기업들의 향후 캐파를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조인트 벤처를 맺어서 바인딩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 증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그렇게 계획이 잡힌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그냥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로봇 기업이라든지 뭐 몇몇 뭐 다른 기업들은 앞으로 실적이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거는 보통 뇌피셜이에요. 앞으로 이 정도 성장하지 않을까? 그거 확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캐파는 확정된 거예요, 거의. 이 확정된 캐파 안에서 매출이 어떻게 될지는 거의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는 거죠. 다만 수익성, 이익이 어떻게 될지는 그 사이에 광물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마진을 얼마큼 남길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앞으로 뭐 상향 조정이나 하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폭망하진 않을 것이다. 당초 기대보다는 조금 느리거나 더딜 수는 있지만 성장 기조는 여전히 살아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의 최근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양극재 기업이랑 달라요. 삼성 SDI 보시면 매출액이 지금 매년 3분기 실적을 기록한 건데 매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하긴 했는데 그래도 뭐 양극재처럼 그렇게 급감하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매출액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요,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근데 어떻게 이걸 보고 배터리가 끝났다고 합니까? 끝났다는 표현은 너무한 겁니다. 다만 뭐 우리가 올 연초에 작년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었던 기대 수익률보다는 지금 많이 낮춰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이번 주에 공모 IPO 해서 조만간에 상장할 텐데 상장을 하게 되면 에코프로 기준으로는 조금 뭐라 그러죠? 더블 카운팅, 지주사 더블 카운팅 할인 요인이 좀 생겨날 수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반등을 이용해서 적절한 구간에 좀 매도를 하는 쪽으로 보고 에코프로 그룹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리고 에코프로 BM 사업자회사 이 알맹이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에코프로 BM을 해라. 장기를 볼 거면. 단기를 볼 거면 당장은 다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배터리 섹터가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거는요, 물론 뭐 실적 우려, 실적 쇼크, 리튬 가격 하락 이런 것도 다 있지만 그걸 감안해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이거는 공매도 영향이에요. 공매도. 공매도 영향과 신용 반대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작용했다. 근데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되면서 이게 바로 급등해서 회복되는 거 보면은 역시 그 부분이 컸구나. 그렇다면 지금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 주가에 이미 반영이 많이 됐다고 저는 보고요. 그 상태에서 공매도 금지로 튀어 올라간 요 흐름은 일단 바닥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닥은 나왔지만 너무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출렁임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공매도 금지했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에서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또는 그 이상 여기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일단은 1단계 해결은 된 겁니다. 1단계 비정상은 어느 정도 정상이 된 거예요. 이 다음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장기적인 그림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속도 조절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참 공교롭게도 내년 6월까지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내년 7월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거예요. 아직 뭐 멀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기업들이,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전망이 우려가 있어요. 근데 내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이후는 또 전망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다시 기울기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공매도가 재개될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또 주가가 괜찮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괜찮을 수 있다. 일단은 뭐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노려봐도 된다. 다만 올 7월 달에 기록했던 이 고점은 넘어가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노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에서 적절히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에코프로 BM은 여기서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 유튜브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죠. 여기는 추격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나서 30만원 초반대부터 그 이하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이 좀 많이 깊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 조절을 했고요. 이번 코스 그래도 나쁘지 않게 대응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이용해서 또 그렇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부분 제가 저희 주식비서 VIP 클래스 전략의 일부까지 조금 더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할 거예요. 다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 코스피 대형주 쪽은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힘들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영상 마칠 때 다음 주는 제가 좀 힘차게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마무리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최악은 지나갔고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잘 견디셨다면 정말 잘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나오는 또 출렁출렁이는 요 과정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엇박자를 주의하셔야 돼요. 엇박자. 그러니까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고 내려갈 때 손절매하고 이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올라갈 때 분할 매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 반등 시는 항상 분할 매도 관점, 추격 매수 조심하자.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틀간 조정 받았기 때문에 뭐 시장 조정도, 놀림목 조정도 이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내용들을 또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